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국어 영역 해설 영상 강의 준비한 변화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서에 이어서 문학 영상 강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 산문 작품이었는데요. 고전 소설. 앞부분인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에 승상 정을선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고전 소설 파트에서 서대주전 뒷부분에 있던 고전 소설이었는데 정을선 선이 이제 수능 특강 연계 지문으로서 겹쳐져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까먹었거나 혹은 예비 수험생분들이 이 작품을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앞부분 줄거리 혹은 우리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즉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요. 20번의 이제 학습 활동의 보기라든지 혹은 21번의 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참고를 해서 이걸 준거 기준으로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접근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21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푸는 것들을 먼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을선전 21번 보기 먼저 같이 보고 앞부분 줄거리 가볼게요. 영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상투적, 진부하다라는 건데요. 뻔한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소설 그리고 가정소설의 성격이 두 가지가 혼재되었는데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구조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을 극대화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가정의 안팎에서 남자 주인공 누구겠어요? 정을선이겠죠. 매개로 연결되고 선악구조가 있대요. 그리고 고난, 감정, 극대화되고요.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자, 그러니까 문제점,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된 가정 내 갈등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라고 하는 것은 여성 노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여성 노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들이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그러니까 가정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화화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틀 잡고 이걸 근거로 함으로써 본문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막 잘 정리하다가 본문 가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본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소설, 가정소설, 그리고 선악의 구도, 그리고 일부 다처제로 인한 개인의 나쁜 그런 인성 문제, 또 시비가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행위가 추측되고 상층인 인물이 어떻게 희화되는지 주목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가보겠습니다. 자, 승상, 정을선. 승상이라고 하는 건 벼슬 이름이고요. 역시나 정을선 전 고전소설의 닉카페하죠. 정을선이 중심 인물입니다. 출정한 사이 정열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일단 끊어볼게요. 여기서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 선악의 구도 바로 나오죠. 모략이라고 하는 건 모함. 네, 그러니까는 모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 주는데 정열 부인이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죠. 그쵸? 충렬 부인은 옥에 갇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 인물이겠고요. 시련 고난에 처했습니다. 시비 금섬, 그러니까 여성 노비 나오는데 능동적인 행위자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여기 금섬이라고 하는 인물도요. 긍정적인 인물로서 서포트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조력자. 또 하나,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에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금섬에 시신이 발견되니까 조력자가 죽었어요. 희생을 대했죠. 그리고 뉴페이스 인물 나오는데 왕비 동그라미 인물이니까 체크할게요. 월매를 문초하게 됩니다. 월매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월매를 문초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청문회처럼 계속 물어본다 이 소리겠죠. 자, 그러니까 월매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궁금했어야 되겠고요. 앞부분 줄거리 읽었을 때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뭐요? 공간 전장.
정일선은 어떤 상황?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건 고전소설, 고전시가에서 필수적인 어미죠, 여러분. 우두머리라고 하는 장수, 그러니까 중심 인물, 즉 영소설의 상투적인 그런 뻔한 요소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수, 우두머리는 당연히 남자 주인공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원수라고 하는 건 정일선이겠고요. 대경도 필수어죠. 깜놀, 네, 크게 놀랐다. 불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이유를 물으시고 어떻게 된 거냐 물으시고요. 이인하여 중문장에 분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을선 행동을 주목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원수 행동을 주목해줘야겠다. 호첩을 불러서 연고를 물어봐요. 그쵸? 그리고 또 중문장에게 분부해요. 계속 가볼게요.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문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너라. 누구한테요? 원수가 중군장한테 하는 말. 나중에 애들 다 인솔해서 와. 너가 중군장이니까 원수 우두머리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를 중군장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 좀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고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의 왕비 12월매가 누구의 시비인지 나왔네요. 왕비의 심이 12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쭈어대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설, 즉 말을 안 한대요. 무언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희생당하죠. 여쭈어대 어서 밥비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해서 굴복하거나 의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태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굴복해요? 의지가 있나요? 의지가 있죠. 오케이. 금섬이 앞에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를 따라간대요. 그만큼 강력한 의지. 그런데 주인이 누구래요? 왕비.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한데 왕비 크게 노알 깜짝 놀라요. 목을 베라 할 쯤에 야 그래 죽여 너 죽여 막 이래요. 자, 승상이 필말로 달려오다가 승상 여러 가지 인물 나오죠.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물은 한 명인데 별명을 서너 개. 네, 부르는 명칭 구별해줘야 되겠죠. 앞에서 앞부분 줄거리 중에 승상 정을선이라고 했으니까 원수, 승상, 을선 똑같은 동일 인물. 그렇게 캐치해주시면 되겠고요. 승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시 한번 을선이고요. 필마 한 필에 말로 달려오다가 월매가 죽이려는 거동 모습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면서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자, 누구를 구해요? 월매를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호해요. 구해줘요. 그쵸? 도움을 줘요. 자, 그러니까 죽이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나 봐요. 중년 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합니다. 그래서 태도 월매 인사불성이다가요 정신을 못 차리다가 막 울어요.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아, 월매 착한 애인가 봐요. 충렬 부인 선인이었는데 이것을 살리라고 부탁을 줍니다. 한데 승상이 급히 물어봐요. 어디 계시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데 월매 울면서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라고 해서 얘가 잔뜩 시련을 겪어 있는 모양이나 봐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해요.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보니 공간에 이동 나옵니다. 그쵸?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공간 이동 나와요.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부인 누구요? 당연히 충렬 부인의 행방 찾았으니까 충렬 부인이겠죠. 아기를 안고 있거늘. 요거는 보충으로 참고로적으로 아는데 그 아기 구덩이에서 나와버렸어요. 네, 아기는 잡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해요. 승상이 태고 웁니다. 슬퍼요.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라고 해서 막 애절해요.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먹거늘.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얘도 인사불성하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정신을 차려 말합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에 해가 9년 동안 홍수 내린다 이 뜻인데요. 그것만큼의 해 같고 7년 대안에 7년 동안 대안에 빛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감격.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세요. 네, 누명 당했나봐요. 그쵸? 모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누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앞에 줄거리 생각해보면? 그쵸? 앞부분 줄거리에 우리 세모친, 어디였어? 정렬 부인. 그쵸? 정렬 부인이 누명을 이렇게 씌웠겠구나. 어떤 누명이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나의 누명을 씻겨주려는 부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비 수험생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요. 비교가 안 된다. 너무 참혹해. 이런 거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라고 해요. 앙상하다 이거죠. 자, 승상이 외양 묘사겠고요. 자, 승상이 아기를 낳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 때, 옥석을 구별한다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 왕비 전에 배운데, 왕비 앞에 배우는데요. 자,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구덩이에서 어디 가요? 왕비 전에 배워요. 다시 한번 공간 이동 나와요. 왕비한테 간대요. 근데 왕비 앞에서 뭐 했어요? 왕비? 기억나나요? 왕비가 월매를 문초했어요. 원래 좀 착한 애였잖아요. 의지도 강력하고 입도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시비를 막 문책할 정도로 무언가 엉킨 데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못내 반기시며 이렇게 태도 나왔죠.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는 그 내용이 주목해줘야 되는데 승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뭐요? 이때의 사연이 아는 바래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승상한테, 즉 을선이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알아요. 저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염려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며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의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자, 이것만 봐도 좀 맥락이 어떤 누명인지 추론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의 간 줄, 어머나, 옛날에 이러면 큰일 나잖아. 바람 피는 거잖아요.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모함의 내용이다라고, 혹은 누명의 내용이다라고 파악했으면 너무 잘 풀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왕비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의 방에 간 줄 어찌 알았어요? 왕비는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죠. 왕비 말,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를 알았노라. 그래서 사촌 오라비한테 왕비는 들었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함 내용의 전달자겠죠. 그쵸? 사촌 오라비가 알려줬어요. 자, 계속 하시는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자, 인과관계 앞뒤 맥락 보세요. 복록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찾는데요. 근데 갑자기 찾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앞부분 맥락하고 이어줘야지. 복록은 누구겠어요? 사촌 오라비겠죠. 앞에서 왕비가 얘기한 사촌 오라비겠죠. 그래서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복록을 찾는데 벌써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느리라. 어머나, 이미 죽었대요. 어머나,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복록은 죽었어요. 사망. 그러니까 얘도 부정적. 예, 뭐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는데, 네, 저희 정리하는 거니까 얘는 부정적 인물이었네요. 할 일 없이 옥졸을 잡아 들여 엄히 물어봅니다. 누구를 잡아 들였어요? 옥졸. 잡아 들여서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승상이 옥졸에게 물어보겠죠.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얘네들은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아닌 줄 어찌 아냐? 이 옥졸이 아는 정보죠. 하신데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호란 줄 모르오나, 여기 부분이 수특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암호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네. 소인 등 소견에 충렬 부인이 천하일색 미인이라고 하더니 손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보고 충렬 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손이 곱지 않은 이 근거로 시신이 정체가 충렬 부인이 아니다, 정체를 파악하는 거죠. 하울째 정렬 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자, 누구의 시비예요? 정렬 부인의 시비예요. 정렬 부인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 기억나죠? 그럼 얘도 굳이 동그라미 안 치고 세모라고 바꿀게요.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히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 이게 원인이래요. 누설 원인이겠죠. 말이 어디서 퍼졌을까? 죄 금연. 담배 안 핀다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 예. 누설 원인이에요. 한데 그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승상이 또 금연. 승상 지금 뭐 탐정도 아니고 거의 뭐 물어보고 막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 연유를 파악하죠. 이 말을 듣고 니게 국문하니 바른 대로 구하라 라고 해서 금연을 문초합니다. 하는 소리가 병락이 꼭두에 임한 듯 하고 궁궐이 뒤집힌 듯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이죠, 이거는. 예. 과장을 통한 위형을 보여주죠.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 싸고 자빠졌느리라. 이런 것들이 희화화죠. 여기까지 읽고 보기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기 기억명 검사해줘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아까 지위가 높은, 가정 내에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인물의 희화화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정렬 부인의 희화화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죠. 뭐 똥을 싼다, 오줌을 싼다, 이러한 좀 우스꽝스럽고 더러운 부분들은요, 다른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좀 주인공의 위험을 보고 나서 쫄았다, 네, 공포감을 느꼈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춘향전에서 변사또도 마찬가지로 막 오줌 싸고 똥을 싸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희화화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수능장에서 이 부인이 똥 싸는 것 때문에 뭐 집중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핑계예요. 네. 자, 희화화 많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가볼게요. 금연이 할 일 없이 바로 아뢰나리라 하고 정렬 부인이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 부인의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자, 이며 열거되어 있는 거 눈치챘어야 돼. 알겠죠? 아뢰르니 하고 끊어볼게.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 부인 아른 채하고 누웠사오매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간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완빗게 참소하던 연유를 난다치 아뢰되. 여기죠. 즉 얘네들이 말 그대로 정렬 부인과 시비 금연이 손을 잡고 모함을 했다. 모략의 내용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략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요? 지금 시비 금연이 여잔데, 여자노비잖아요. 근데 남장을 해가지고 침소로 들어가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람 피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요. 이불 속에 두어졌다가 막 톡 껴요. 그래서 제 바람 났다 막 이렇게 누명을 써요. 정렬 부인은 또 아픈 척하고 누워있다가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해가지고 곁에 있으며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고, 침소로 가라고 계속 강하게 권하고 침소로 마지못한 데서 가서 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뢰. 그런 이 전략 부분, 앞부분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 통곡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네, 박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려. 후에 자탄, 한탄하죠. 자책하죠. 그쵸?
그래서 이 악녀는 당연히 정렬 부인을 나타나고요. 앞글자만 딸게요. 충렬 부인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의 태도 뭐다? 변화를 보여준다. 앞에서는 철석까지 저 나쁜 년 이러면서 빨리 죽여! 빨리 찾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다가 이제는 나 어떡해, 나 정렬 부인한테 꽤 넘어가지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시며 자결코자, 너무 극단적이야. 자결코자 학원을 승상이 붙들며 울면서 얘기합니다. 만류하죠.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승상과 왕비. 웬만하면 눈치채 써야 되고요. 고전소설 EBS 정리했었으면 관계도 이미 파악했어야 되는데 왕비의 아들은 역시나 일선, 즉 승상이겠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합니다. 만류를 하고요. 계속 왕비 금침 이불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꿀리고 크게 빡쳐가지고 노에서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벌 줘요? 정렬 부인 벌 주죠. 승상이.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항생께 아래고 죽이리라. 죽일 건데 황제한테 얘기하고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유보하죠. 미룬다라고 하는 걸 유보라고 합니다. 계속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네. 상소갑니다. 지난 글씨니까 문제 나오겠죠.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일선은 앞에 호칭이에요. 네, 자 호저호 명칭 벼슬이고요. 돈수 100배 하고 아뢰라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저는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요.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급한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죠? 기억나요? 까먹으면 안 되는데. 군사를 중무장께 맡기고 있는 거 앞을 장면 기억나요? 편지 전해준 애가 떠올랐어야 되는데 호첩씨 호첩의 편지 연결할게요. 군사를 중무장에게 맡겼고 필마로 돌아와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얘가 나쁜 짓 세상에 이러하운 일이 있사오니까 한탄 하고 금연이 흉기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같은 시비인데 대조되죠. 고초를 낱낱이 하려다 라고 하는 정일선.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했으면 되겠습니다. 인물에 초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건의 흐름, 공간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인물의 캐릭터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떻게 태도 변화가 됐고 어떤 내용이 인물들이 알고 있는 정보냐, 요걸 파악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8번. 기억하고 니은과 관련하여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기억을 보니까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야 호첩아 어떻게 된 거니? 얘가 편지 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비가 말한 사연이라고 하는 거, 왕비한테 딱 집에 갔더니 왕비가 야 일로 와봐, 을선아 일로 와봐 이러면서 슉슉슉 얘기하죠. 관련 있다, 뭐 일치불일치가 아니라 뭐 동일하다 이게 아니라 관련이 있냐, 관련성만 따지는 거예요. 맞죠? 기억을 보니까 승상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이는 암는 바는요 위에 나오는 왕비가 말한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즉 충렬 부인의 모함이라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충렬 부인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잘 보세요. 그것이 서술로 보세요. 같겠군. 이거는 엄격하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는 하나의 요소만 추가돼도 얘는 틀린 선택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상소의 내용 바로 위에니까 살펴볼까요? 상소는요 여기에서 TMI 개 많이 나와요. 뭐? 정일선은 저는 은근 자랑해. 서용 저 사로잡았어. 그리고 백성 돌아오려고 할 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TMI 겁나 많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변이다 하면서 엄청 장황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장황하고 얘는 이 왕비가 말한 사연에 있으니까 자 결론은 뭐다? 이 내용과 의미하는 바에 범위 설정했을 때요 상소의 내용이 더 크다. 이미 아는 바보다 이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학 작품이 연계가 많이 되면서 심지어 고전소설, 지금 현대시, 수능완성, 수능특강에 이렇게 연계가 막 되면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부적인 선택지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꼼꼼히 봐줘야 돼요. 그냥 단순 태도나 일치, 부정, 긍정 이게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범위 설정의 선택지에서 무엇을 기준점으로 판단하는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명과 관련되어서 나타내주는 거는요. 우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누명을 썼던 인물은 누구요? 충렬 부인. 근데 어리석음을 자탄한다?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죠. 좋습니다.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충렬이네요. 충렬 부인이네요. 그래서 이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에 유보한다. 처벌을 유보하는 건 맞아. 근데 요청으로 충렬 부인이 제발 늦게 황상한테 일러주세요 막 이런 요청 없었죠. 좋습니다.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 충렬 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초소에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거죠. 남몰래 벗어나서 있다는 사실. 얘는 지금 실현이제 누명의 내용은 아닙니다. 누명을 씌운 계략에는요. 누명을 씌는 인물의 충렬 부인의 특정한 장소로 가게 하는 것. 앞부분 우리 누명의 내용 나열되는 부분에 주목해줘야 돼요. 부정을 저질렀다, 즉 바람을 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렬 부인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물 정렬 부인이 끙끙 앓고 있을 때 처소로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 간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 정렬 부인, 어머나 세상에, 정렬 부인의 침소로 가게 하는 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4번 보자마자 정답으로 골라야 돼. 4번. 벗겨지게 되는 계기가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안 되죠, 여러분. 네, 인과관계 주목해 주시고요. 있다 없다의 부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하게 따졌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 20번 옳지 않은 거. 얘가 신유형이죠, 여러분. 네, 신유형. 문제 버전을 계속 변주를 주는데요. 변주를 주는데 이게 20번에 굳이 따지면 신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정일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되므로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내용 정리해보면요. 1번부터 원수 중문장 이렇게 가는데 그냥 원수가 중문장 이거를 굳이 신유형의 변주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장이 워낙 떨리다 보니까 익숙한 문제들이 보이는 것보다 낯선 문제를 보일 때 좀 덜컹하는 게 있는데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가 중문장에게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원수가 중문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서용을 사로잡으러 명령한 아까 상소한테 자기 어필했었죠. 제가요 원수 내가요 승상이요 저는요 황상한테 서용을 제가 사로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문장한테는 너 수습해 그냥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1번 바로 시간 지체 없이 1번으로 골랐던 문제였습니다. 21번은요 옳지 않은 거 바로 볼게요. 보기는 같이 읽었으니까 1번 선택지 바로. 정일선이 황산에게 올린 상소에서요 대원수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남자 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네요. 그렇네. 대원수와 가장의 모습 드러나는 것으로 보니까 이거 연결고리 괜찮아요. 두 번째, 승상이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요 슬픔에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 감정 연결될 수 있죠. 충분히. 왕비가 앙천 통곡하는 장면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이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 모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앞부분에 일부 다처제의 문제 여기 위에 이 개인의 인성 문제인데 여기 앞부분에서 개인 인성 문제라고 함은 우리 정렬 부인이겠죠. 정렬. 그럼 OX 따졌을 때 맞아요.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렬부인의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얘도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월매가 매를 닫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끊어. 월매는 누구의 시비라고 앞부분에 나오나요?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시면 월매의 얘기가 나오죠. 월매의 얘기는 우선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왕비의 시비예요. 그쵸? 앞부분의 줄거리. 왕비의 시비예요. 죽음을 강고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 지향한다? 왕비한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 꼭 다물고 있죠. 차라리 죽여줘요! 나 금손 따라가게! 하면서 의지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려요. 능동적인 행위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전반적으로 얘의 내용 자체가 틀린다. 그래서 누구의 시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문제였다라는 거. 본문 내용에서 이렇게 틀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를 밀며 그 다음 복합지문 가볼 텐데요. 복합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배를 밀며 제가 제 커리큘럼 중에 파죽지세라고 있는데 파죽지세에서 이제 수능 완성 주로 문혹 작품을 다루는데요. 수능 완성 배를 밀며 예 같이 했었던 작품 그대로 나왔고 네 적중했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감민가도 우리 수능 완성에서 연달아 가지고 배웠던 파죽지세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연계율이 체감률이 훨씬 더 잘 풀렸을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얘도 배를 밀며를 우리 또 배를 매며와 배를 밀며 이렇게 두 가지를 작품을 또 비교를 했었는데요. 장성남의 배를 밀며는 우리 보기를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수능 완성을 공부를 잘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금방 풀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25번과 27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참고해서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를 먼저 풀든 나를 그다음 먼저 풀든 다를 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가를 먼저 추천하는 걸 푸는 걸 추천했다. 우선 가를 이미 알든 모르든 아는 학생들은 속고감이 쪽쪽쪽쪽쪽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을 거고요. 모르는 학생들도요. 선택지를 기준점으로 읽으면서 풀면서 가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시를 저도 플랜 A 계속 얘기하지만 독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를 여러분 배를 민다부터 여기까지 읽어요. 그럼 여러분이 국어 분석하는 사람들처럼 주제가 빡 나오고 정서 딱 나오고 무슨 얘기 딱 나오면 가 전체적으로 읽고 가 관련된 문제 톡톡톡 풀면 돼요. 그게 맞으면.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시간 끌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플랜 A를 트레이닝하다가 만약에 자신의 그 방법과 맞지 않다 하면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선택지를 먼저 읽고 가를 갑니다. 그거를 플랜 B로 추천드려요. 가볼게요.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배에서 아슬아슬이 떨어진다라는 거 정서적 긴장감이 있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쵸? 근데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그 손이 배에서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긴장하냐 이완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별의 정서 괜찮죠. 되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화로 나타난다. 공간은 길이고요. 막막한 상황, 되지도 않는 길 연결할 수 있어요. 3번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는 태도. 자, 슬픔을 밀어내요. 떨쳐내려. 어울리죠. 그쵸? 슬픔 싫어! 배를 밀며! 저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요. 부정적이죠?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아요. 그거는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 가라앉네. 잦아든 상태에 어울릴 수 있죠.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도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상대로 앞부분에 다시 만난다라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고 끝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돼줘야 돼요. 그런데 가작품 마지막만 확인할게요. 마지막만 확인해도요. 그런데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흉터가 가라앉은 다음에 계속 배가 밀려 들어오는데 그 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계속 앞에서 왜 배를 밀어냈습니까? 바로 슬픔도 밀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죠? 배에서 떨어진 계속 밀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회를 한다?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앞부분에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추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답 그래서 5번. 제가 지금 화면상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선택지를 기준으로 OX를 판단하면서 선택지, 즉 가작품을 독해했다면 속도감 있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 자, 나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와 다가 연계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의 보기를 정리하자면,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하는 거, 심적 상태, 계속 나에서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이 나올 거고요. 어휘의 반복적인 출현이 나올 거고,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이 나올 거고,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내용 가봅시다.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사랑의 기억,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 부정적, 긍정적, 여러분? 부정적. 사랑의 기억. 시적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계속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 생생하게 그려낸 역할. 극복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극복 못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보기를 근거하에 얘를 먼저 접근했으면 금방 수월하게 풀 수 있었는데요. 킥킥,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 맞고요. 복합적인 정서, 그쵸? 왜냐면 이게 사랑의 상실인데 킥킥거려요. 계속 웃어요, 그쵸? 뭐 킥킥 계속 이렇게 낯선 현대시인데 되게 유명한 현대시예요, 여러분. 근데 막 이게 뭐 웃기다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유명한 현대시고요. 아무튼 우리 당신의 불러볼 때 저교로운 울음이 있었던데, 울음인데 상처에 기대서 킥킥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긍정적, 웃음소리와 부정적, 상처, 울음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복합적인 내용이다라고 해주는 것 당연히 맞죠. 상처의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하는 서술. 위에서도 언급됐고요. 말줄임표, 쉼표 사용했죠.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기억이 희미해지는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고통으로 인해서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건 흐릿해져야 되지, 그죠? 근데 상처에 기댔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상처에 기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면 얘가 사랑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진다라고 연결하기에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상처에 기대서 당신을 부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사랑의 기억이 흐릿해져요? 당신을 부르는데, 그죠? 당신을 안 불러야 흐릿해지는 거죠. 근데 부르는데 어떻게 흐릿해지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2번으로 골랐으면 참 잘했던 내용이고요. 2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나를, 당신을 판단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나 작품 간단하게만 분석하면 당신이란 말 참 좋죠.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면서 한때 저교로움이 울음이 있었었던 때, 슬픔이 문을 닫으면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이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서 당신을 부릅니다. 사랑의 기억 간직,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의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가면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두 가지의 복합적 감정 들어가 있고요.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 저를 부빌 때 당신. 네, 그러니까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서 자기를 부빌 때의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 일하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금방 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기대서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누가? 내가. 마음의 무덤에 내가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래요. 그러니까 치병, 환후, 즉 병과 병을 치유하는 거는 따로인 것을 분리된다 이거죠. 같지 않다. 이쁜 당신, 당신이란 말 참 좋죠.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호. 그러나 당신 하면서 지금 혼자 가는 먼 집의 상황에서 당신 사랑의 기억과 그리고 상처를 안고 계속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고른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지금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인 존재 당신이죠.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요. 중심 대상이니까.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 No. 연밑? No. 정답 2번. 병자는 화자를 뜻하죠. 이렇게 낯선 지문들, 연계되지 않는 작품들도 처음 봤을 때 OX 판단의 기준점만 설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해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바로바로 판단할 수 없는 작품들은 OX로 중심으로 파악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A, B 이렇게 나누어서 정답 위주로만 볼 건데요. 26번에 가장 적절한 거,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즉, 치병과 환우가 분리되고 이분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바로 26번도 읽자마자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나 작품까지 다 끝냈고요. 가 작품에 관련되고 나 작품에 관련된 문제도 다 해결했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요, 보기 해결하고 마지막 작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편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요,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자, 그러니까 그가 그녀에게 편지를 주는데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 걔 이상형 뭐래? 하면 그 이상형에 좀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녀에 맞춰주는 그런 이상화되어 있는 욕구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받는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이상화되려는 욕구, 그녀도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상화되어 있는 그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요, 이상화된 그와 실제 그의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내 실체를 자신이 아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볼게요. 익명의 욕구, 본문 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익명의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이상화되는 욕구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아닌 거잖아요. 익명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지 아닌지, 즉 운명적인 것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즉 내가 이상화되려는 욕구가 그와 그녀의 사랑이 운명적이어서의 인과관계가 똑 떨어져야 돼요. 이걸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다를 가봐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다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기 읽고 1번이라도 선택지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면서 푸는 거 계속 추천드리죠.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화되려는 욕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일까를 설명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래. 이거는 편지의 목적이야.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필하려고 편지를 쓰는 건데 여러분 문득문득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 즉 자신을 꾸미고 싶은 그런 이상화의 욕구가 불쑥불쑥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이어서 자기를 꾸민다? 이거가 좀 이상하죠. 정답 몇 번? 1번. 네. 인과관계를 잘 보셨어야 합니다. 이번에 문학도 그렇고요. 문학에서 점점점이죠. 문학의 3점짜리 문제는 지금 대부분 내용 안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보기도 있고요. 내용의 설명도 있지만 내용의 설명대에서 오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문에 대한 꼼꼼한 이해도, 연결고리에서 계속 오류가 있었고 옳지 않은 것을 골랐었다면 이제는 내용 안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22번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제가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는 뭘 고르라고 했어요? 빨리 판단 가능한 거. 네.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막 보는, 하강적 이미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네, 여기에서 뒷부분에 시간의 흐름, 부정적 현실 뭐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데 가나다 중에 하나만 골라 잡거나 2개 이상만 골라 잡으세요. 그럼 이렇게 걸러지는 게 있죠. 우선 시간의 흐름은 냅둘게요.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 암시. 그럼 긍정적 회피 돼야 되는데 가부터 아니었죠. 상황의 반전? 그런 것도 없고요. 복합적인 내면들 막 있었고, 행위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배, 나,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당신, 나 작품에서 있었고, 다두, 당신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녀에게 편지. 역동적 분행. 이렇게 해서 소거를 뒷부분에 했었다면 시간을 좀 축소했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하강적 이미지와 특정한 행위, 가는 배를 밀는 행동, 나는 당신을 부르는 행동, 다는 편지 쓰는 행동, 이렇게 해서 특정한 행위 중심으로 전개가 되니까 4번. 공통점의 가장 적절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좀 투자를 해서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소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가장 적절한 문제의 정확성을 올리고 심지어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서요. 뒷부분 이어서 해설 강의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